(1968년) 봄, 서울. 아직 버스에 안내양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명동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하얀 장갑을 낀 안내양 정미숙, 22세. 단정한 네이비 유니폼을 입고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있던 그때, 한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강민준, 27세. 재벌가의 장남이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미숙이 비틀거렸고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접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숙은 황급히 손을 빼내며 얼굴을 붉혔고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기 시작했고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미숙도 어느새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민준은 우산을 건네려 했지만 미숙은 정중히 거절했고 더운 날에는 민준이 시원한 음료수를 몰래 좌석에 놓고 내렸는데 미숙은 당황했지만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민준은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안내양님, 저녁 한 끼만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손님과는... 제발요. 그냥 떡볶이 한 그릇만요.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버스 종점 앞에 낡은 분식집에서 두 사람이 낡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성함이 뭐예요? 정미숙입니다. 미숙 씨. 예쁜 이름이네요. 전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밝게 웃으며 일하시는 모습이 힘들 텐데도 늘 친절하시고. 그럼 미숙 씨가 궁금했어요. 전 그냥 평범한 버스 안내양일 뿐이에요. 민준 씨 같은 분이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미숙 씨를 더 알고 싶어요. 미숙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가난한 집딸, 버스 안내양인 자신을 누구도 이렇게 진지하게 대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 돼요. 우린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으니까요. 2주가 흐른 일요일 오후 창경원의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미숙과 민준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미숙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일하느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미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국전쟁 때 어머니께서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죠. 하루하루가 고달팠어요. 작년에 어머니도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만성 폐렴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동생 공부를 시키시는군요. 민수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서울대도 갈 수 있대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힘든 줄 몰라요. 깊이 감동한 민준이 조심스럽게 미숙의 손을 잡았고 미숙이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요. 미숙 씨, 난 진심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미숙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22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가난한 자신을, 배우지 못한 자신을, 그저 버스 안내양인 자신을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해주다니
그것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민준 씨 가족이 절 받아줄 리 없고 제가 민준 씨한테 누가 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설득할게요.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게요. 민준이 미숙을 꼭 끌어안았고 미숙은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눈빛만 교환해도 행복했고 퇴근 후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안내양 순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미숙아, 저 남자 또 왔네? 매일 같은 시간에? 혹시 너희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단골 손님일 뿐이야. 조심해. 버스 안내양하고 사귀겠다는 남자, 특히 저렇게 잘 차려입은 남자는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순이의 말이 미숙의 가슴을 찔렀지만 민준의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동의 레트로한 다방에서 민준이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가시겠어요? 부모님께 소개해드리려고요. 미숙 씨를요. 미숙은 두려웠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남루한 옷 입고 변변한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믿어주세요. 내가 반드시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우리 사랑 지킬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거대한 한옥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인 강씨 저택에서 민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사귀는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니? 어느 집 딸이니? 그게 버스 안내양입니다. 정적이 흐르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뭐라고? 버스 안내양 정미숙이라는 여성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김정희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버스 안내양? 네가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강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강씨 집안 장남이 재벌가 후계자가 버스 안내양 따위라니요. 미숙 씨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닥쳐!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안 그러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싫습니다. 미숙 씨 없인 못 살아요.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쥔 채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미숙의 좁은 단칸방에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상대로였어요. 반대하셨어요. 아주 심하게. 미숙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뭐라고. 재벌가 며느리가. 하지만 난 포기 안 해요. 절대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민준 씨, 그만해요.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요. 이렇게 끌면 끌수록 서로 상처만 커질 거예요. 안 돼요. 미숙 씨는 나한테 전부예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병원에 계신 어머니, 대학가에 하는 동생. 제가 민준 씨 때문에 집안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내가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1년이든 2년이든 반드시. 그동안 전 어떻게 해요? 매일 가슴 아파하면서 당신 생각하면서 살라고요? 그건 너무 잔인해요. 다음 날 강씨저택 서재에서 강 회장이 비서를 불러들였습니다. 정미숙이라는 여자 신상을 알아봐. 가족관계, 재산, 경력, 모든 것. 그리고 민준이 놈 행적도 감시해.
3일이 흐른 후 병원에서 미숙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고 미숙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아, 네가 요즘 표정이 왜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런데 잘 안 되는 모양이지? 어머니, 저 어떡하죠?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근데 우린 너무 달라요. 미숙아, 엄마 말 들어. 사랑은 아름다운 거지만 현실도 중요하단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신분 차이는 생각보다 큰 벽이야. 복도에서는 강 회장의 비서가 이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강씨 저택에서 강 회장이 민준을 불러 앉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조사를 좀 했다. 그 정미숙이라는 여자 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폐병으로 병원에 있고 남동생은 고등학생. 생활은 딸랑 버스 안내양 월급으로 근근히. 맞지?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네가 그 여자와 깨끗하게 헤어진다면 그 집안을 내가 책임지겠다. 어머니 병원비, 동생 대학 등록금, 취직까지 모두 내가 보장하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 씨를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라 배려다. 그 여자도 생각해봐라. 네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할 것 같으냐? 평생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살 텐데.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그 여자를 위하는 길이다. 생각해봐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그 여자를 포기하고 그 집안을 살리거나 그 여자와 함께 모두가 불행해지거나. 그날 밤 민주는 명동 뒷골목에서 소주병을 기울이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버스 차고지에서 회사 사장이 미숙을 불러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전해다냐고 하더군.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엄청난 액수의 수표와 편지가 나왔는데 강 회장의 글씨였습니다. 정미숙 땡에게 나는 강민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과 헤어져 주십시오. 이 돈은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 학비입니다. 민준이는 곧 박 의원 따님과 약혼할 예정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의 손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돈으로 사고 파는 건가? 수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나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민준 씨 아버지 눈엔 난 돈으로 해결될 존재구나. 너무 비참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마음 한구석에서 이 돈이 있으면 어머니를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었고 그런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숙 씨, 무슨 일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미숙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수표는 그대로 사무실 바닥에 남겨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강 회장은 몰랐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씨 저택에서 민준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미숙 씨한테 돈을 보내셨다고요?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미숙 씨를 모욕하신 거예요. 김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 일요일에 박 의원 댁에 가기로 했단다. 그 댁 따님과 약혼 이야기를 하려고. 싫습니다. 전 박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전 미숙 씨와 결혼할 겁니다. 그래? 그럼 나가라.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은 이제 없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어머니 말 좀 들어. 제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체의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민준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의 단칸방에 동생 민수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 돈은 뭐고? 민수야, 그런데 말이야. 이 돈이 있으면 엄마 병원비도 낼 수 있고 네 대학 등록금도. 싫어. 난 그런 식으로 대학 안 가. 누나의 사랑을 팔아서 가는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숨을 헐떡이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 씨, 집에서 나왔어요. 이제 난 강씨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에요.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뭐라고요? 네, 부모님과 의절했어요. 재산도 회사도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미숙 씨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민준 씨 인생이 망가져요. 당신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함께해요.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초라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미숙 씨, 사랑해요. 결혼해줘요. 비싸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전부예요. 하지만 내 진심은 담겼어요. 미숙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개월이 흐르고 작은 새방에서 민준과 미숙이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민준은 매일 면접을 보러 다녔음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강씨그룹 회장님 아드님 맞으시죠? 혹시 집안과 불화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민준은 힘없이 나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숙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부유해 보이는 부인들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어머, 저 안내양? 혹시 그 소문에 강씨 집안 도련님이랑 도망친 그 안내양이야? 에이구머니, 정말 철없는 짓을 했네. 금방 후회할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데. 미숙은 모든 걸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췄습니다. 저녁이 되어 새방에 민준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테이블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벌써 오셨어요? 오늘도 안 됐어.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미숙 씨,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일하잖아요.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민준이 미숙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둘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미숙의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병세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정밀 검사와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최소 30만 원은 필요합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만 원. 당시 서울 변두리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의 10분의 1이자 미숙이 1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30만 원? 제가 구할게요. 어떻게든. 민주는 급히 전당포로 달려가 아버지가 준 명품 시계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시계 명품이긴 한데 3만 원 드리겠어. 3만 원요? 이거 아버지가 100만 원 주고 사신 건데요? 준 거는 그래요. 싫으면 다른 데 가보시고.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시계를 맡겼습니다. 미숙은 버스 회사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급여를 미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미숙 씨, 이번 달 것도 벌써 선불로 받지 않았어. 하지만 알았어. 다음 달 것까지 미리 드리겠어. 5만 원이요. 하지만 다음 달엔 월급 없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밤 새방에서 민준과 미숙이 돈을 세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계 판 돈 3만 원. 미숙 씨 선불 받은 거 5만 원. 합쳐도 8만 원이야. 22만 원이 더 필요해. 22만 원. 어떻게? 내가 아버지한테 빌어볼게. 안 돼요. 민준 씨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하지만 어머니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 내 자존심 따윈. 민준이 주먹으로 벽을 내리쳐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아니에요.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 씨 저택 앞에 민준이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안에서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려보내라.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 여자 집안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책임져라. 아버지, 제발요. 그 여자와 헤어지면 생각해보마. 어떠냐? 돈이냐 그 여자냐? 선택해라. 미숙 씨와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돌아가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창문이 쾅 닫히고 민준이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 미숙이 주저앉아 있었고 민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숙 씨. 민준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시간 전에. 민준이 미숙을 꼭 끌어안았고 미숙이 통곡했습니다. 제가 돈만 있었어도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3일이 지나고 초라한 장례식장에 조문객도 별로 없는 가운데 민준이 미숙 옆에 서 있었고 미숙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검은 양복 차림에 뒤에 비서들을 거느리고 나타나자 장례식장이 술렁했습니다. 정미숙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 회장이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례 비용입니다. 죄송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미숙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따로 좀.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시죠. 민준아, 좀 나가 있어라. 미숙 씨와 이야기하고 싶구나. 좋습니다. 잠깐 얘기하시죠. 장례식장 밖에서 강 회장과 미숙이 마주섰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미숙 씨, 내 아들을 놓아주시죠. 민준이는 강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미숙 씨와 함께하면 그 아이는 평생 불행할 겁니다. 민준 씨는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지금은요. 하지만 1년 후, 5년 후, 10년 후도 과연 그럴까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랑도 결국 돈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걸 아셨을 겁니다. 딸이 부잣집 아들과의 무모한 사랑 때문에 고생하는 걸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미숙 씨가 진정 민준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일주일이 흘러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새방에서 미숙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라면 먹어.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잖아. 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민준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민준 씨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건 아버지 멋대로 하는 소리야.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민준 씨는 일자리도 못 구하고 저는 버스 안내양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고 언젠가는 민준 씨가 저를 원망할 거예요. 절대 안 그래. 난 미숙 씨를 사랑해. 지금은요. 지금은 사랑하죠. 하지만 10년 후에는요?
20년 후에는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 씨, 제발 날 떠나지 마.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민준 씨도 살 수 있어요. 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싫어. 난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전 이미 결심했어요. 내일 이혼 서류 작성하러 가요. 미숙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숙 씨, 문 열어. 미숙 씨. 안에서는 미숙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강 다리 위에 민준이 난간에 서서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난 정말 무능한 남자였어.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민준이 난간을 넘으려 할 때 경찰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거기 뭐 하시는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민준이 경찰에 품어서 통곡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죄송합니다. 집으로 가자. 미숙 씨는요? 그 여자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다구나. 안 돼. 이제 끝났다. 너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미숙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그 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해라. 저녁이 되어 버스 종점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친 미숙이 나왔는데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미숙 씨, 왜 이러는 거야? 돌아가세요. 이제 우린 남남이에요. 미숙 씨,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가혹해요. 그럼 어떡해? 이대로 끝내. 우리 사랑을. 그게 맞는 거예요. 민준 씨는 민준 씨 길을 가고 전 제 길을 가야 해요. 미숙이 마지막으로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민준 씨. 좋은 분 만나시고 제발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미숙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숙 씨! 정미숙! 미숙이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고 다시 걸어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2주가 흐르고 민준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갔으며 박은영과의 맞선도 보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어머니를 잃은 충격에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약한 폐에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슬픔이 겹쳐 버스에서 일하던 중 미숙이 쓰러졌고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폐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증상입니다. 즉시 입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숙에겐 병원비가 없었고 동생 민수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준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미숙 씨.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미숙은 얼굴이 창백하고 수척해져 있었고 민준이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숙 씨.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내가 모든 치료비 낼게. 민준 씨, 왜 오셨어요? 당연하잖아.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민주는 전 재산을 털어 시계, 옷, 가진 것 모두를 팔았지만 부족했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돈을 빌려주세요. 미숙 씨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여자와 완전히 연을 끊으면 생각해보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강 회장은 병원비를 보냈고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미숙의 몸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스트레스에 어머니를 잃은 충격까지 겹쳤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병실에서 미숙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민준이 매일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숙이 힘겹게 눈을 떴을 때 민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응, 나야. 여기 있어. 저 이제 안 되나 봐요. 무슨 소리야? 괜찮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알아요. 제가 제 몸을 아는데 민준 씨, 미숙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민준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미숙 씨,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앞으로 행복할 거야. 같이. 민준 씨, 제 말 들어줄래요? 미숙이 힘을 다해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회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사로 돌아가세요. 안 돼. 난 당신 없으면. 민준 씨는 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미숙 씨.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씨 때문에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안 돼. 가지 마. 제발. 미숙 씨. 미숙이 민준의 손을 꼭 쥐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숙 씨. 미숙 씨. 정미숙. 병실에 심전도 기계에 긴 신호음만 울리고 민준이 미숙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숙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강 회장은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미숙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는 돌아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 하얀 천으로 덮인 미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처음으로 미숙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이 여자를 사랑했는지를. 그 순수하고 맑은 얼굴에서 그가 평생 돈으로 살 수 없었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미숙 씨.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강 회장은 복도를 떠나며 비틀거렸고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10년이 흘러 강씨그룹 회의실에서 37세가 된 민준이 회장 자리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카리스마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는데 10년 전 미숙과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고 그때 청혼했던 초라한 반지도 함께 꺼냈습니다. 미숙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성공했어.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아. 주말 오후 민준이 차를 몰고 시골의 작은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무덤. 미숙의 어머니와 미숙이 무덤이었습니다. 민준이 꽃을 놓고 소주 2잔을 따랐습니다. 미숙 씨, 오늘도 왔어요. 또 한 주가 지났네요.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회장이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도 저를 존경해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 없으면 다 의미 없더라고요. 미숙 씨 보고 싶어요. 매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미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무덤 앞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서 뒤돌아보며 한 번 더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미숙 씨. 민준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준의 차가 멀어지고 묘지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차 한 대가 묘지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나이든 강 회장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미숙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미숙 씨, 이 늙은이가 또 왔습니다. 강 회장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몸이 휘청거렸고 간신히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미숙 씨, 늙은이의 변명을 들어주시겠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체면과 돈,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민준이가 왜 그토록 당신을 사랑했는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를 보십시오. 회장이 되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목숨도 빼앗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이제야 압니다. 너무 늦었지만. 강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서며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이를 부탁합니다. 저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석양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강씨 저택의 한 방에서 강 회장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아니다.
말해야겠다. 아버지가 너의 행복보다 체면을 선택한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용서해 다오. 그 여자 미숙 씨 말이다. 좋은 사람이었구나. 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았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애 처음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키지 못했다. 네 행복을, 네 사랑을, 미숙 씨 그 좋은 사람을, 그리고 지금은 너마저 잃을까 두렵구나, 아버지.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지 마라.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라.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약속해 다오. 예, 아버지. 미숙 씨한테 아버지가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다오. 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의 손을 꼭 쥔 채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한편의 좀 낡은 드라마 대본입니다. 네. 버스 안내양이 있던 시절 재벌가 아들이랑 가난한 버스 안내양의 사랑 이야기. 줄거리만 들으면 사실 참 익숙하죠. 그렇죠. 어쩌면 이거 좀 촌스러운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설정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이 대본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눈물만 쏙 빼는 그런 심파가 아니더라고요. 그 시대의 어떤 공기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후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두 사람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그냥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이 모든 비극을 설계했던 한 남자, 바로 그 남자의 마지막 순간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의 뒤늦은 눈물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왜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968년 먼지 자욱한 서울의 만원 버스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 시작이 정말 영화 한 장면 같더라고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버스 안내양 미숙하고 또 말끔한 양복 차림의 재벌 2세 민준. 네.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미숙이 휘청이는 순간 민준이 딱 붙잡아주면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죠. 그 장면. 네. 대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고전적인 클리셰죠. 근데 이게 또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의 세계가 물리적으로 딱 충돌하는 첫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세계의 충돌? 네. 버스라는 공간 자체가 당시 서민들의 삶의 현장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속한 미숙하고 약간 이방인처럼 서 있는 민준. 이 둘의 사랑이 처음부터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바로 이 첫 장면이 암시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그러네요. 그날 이후로 이제 민준은 매일 같은 버스를 타기 시작하고 둘은 그 버스 종점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데이트를 해요. 네, 풋풋하죠. 그러다가 벚꽃이 활짝 핀 창경원에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연인이 되는데 저는 이 데이트 장소들이 참 흥미로웠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대본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 피어나는 공간을 미숙의 세계, 그러니까 뭐 분식집이나 창경원 같은 서민적인 장소로 설정을 하거든요. 이건 재벌 2세인 민준이 미숙의 세계로 직접 걸어 들어오는 방식으로 관계가 시작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또 그가 자신의 세계를 버리지 않는 한 이 사랑은 결국 일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숙의 불안감이 처음부터 드러나는 거군요. 민준이 고백할 때 기뻐하면서도 그녀가 우린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냥 겸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미숙은 병든 어머니의 남동생까지 부양해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게랑 현실이라는 삶의 무게 중에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인물인 거죠. 그녀 대사에는 설렘보다 체념하고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어요. 그 두려움은 강 회장, 즉 민준의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현실이 되죠. 네, 곧바로. 민준이 미숙을 소개하려고 하자마자 불호령이 떨어져요. 대본을 보면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서 근본도 없는 버스 안내양 따위를. 이러면서 막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여기서 강 회장이라는 인물의 모든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비극을 만들어내는 인물, 강 회장의 가치관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는 부분이죠. 그 사람한테 아들의 사랑은 가문의 명예나 사업 성공보다 아래에 있는 얼마든지 통제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냥 비용에 불과했던 겁니다. 비용이라. 어떻게 보면 1960년대 그 전쟁 폐허 위에서 오직 성장, 성공 이것만 보고 달려온 세대의 좀 뒤틀린 자화상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강 회장은 정말로 아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자체가 우리랑은 좀 다른 형태였던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대본 초반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가난은 곧 불행과 동의어다. 그에게 아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부와 지위를 물려주는 거였고 버스 안내양과의 사랑은 그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거죠. 그 나름의 선의가 아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게 비극이죠. 하지만 민주는 그 폭력에 저항하잖아요. 결국 집안, 재산, 미래까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미숙한테 달려가서 초라한 반지를 건네면서 청혼을 합니다. 이제 나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만 있으면 돼. 정말 모든 걸 건 선택이었어요. 낭만적이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순진한 선택이었죠. 이 대본이 바로 이 지점부터 사랑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주 냉정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네. 재벌가 아겔이라는 꽈리표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주변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하고 가난이라는 게 사랑을 어떻게 좀먹어 들어가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비극이 터지죠. 미숙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돼서 급히 수술비 30만 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거금이었죠. 네. 결국 민주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하지만 강 회장은 여기서 가장 잔인한 선택지를 내밀죠. 그 계집이냐, 이 돈이냐 선택해라. 여기서 돈은 그냥 화폐가 아니에요. 강 회장의 평생 쌓아 올린 그의 세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자기 세계로 돌아오라고 종용한 거죠. 민주는 결국 돈을 얻지 못했고 그날 밤 미숙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죠. 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사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의 무게 앞에서 사랑이라는 약속은 너무나 무력했던 거죠. 맞습니다. 결국 미숙은 민준의 미래를 위해서 이별을 통보하고 그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미숙은 지병이었던 폐렴이 악화돼서 병상에 눕게 되고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민준이 달려왔을 때 그녀는 그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죠. 민준 씨 때문에 행복했어요. 이 마지막 대사가 그녀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증명하는 동시에 이 비극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숙의 죽음은 그녀 이야기의 끝이지만 역설적으로 남겨진 두 남자, 민준과 강 회장에게는 평생의 형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이야기는 여기서 15년 뒤로 점프하는데 이 시간 동안 그 죄책감과 후회가 두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대본의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은 말기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있고요. 네. 바로 여기서 이 대본의 가장 무겁고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강 회장이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사과하는 그 장면이죠. 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의 행복보다 이 늙은이의 체면을 선택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이 대사는요, 그냥 아들한테 하는 사과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서 쌓아 올리고 신념처럼 여겼던 돈과 명예라는 가치관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완전히 무너지는. 네. 자기가 평생 좇았던 모든 것들이 아들 행복 하나보다 가치 없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정말 처절한 자기 파괴의 고백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가 더 가슴을 파고들어요. 미숙 씨,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 아비가 너무 늦게 알았다. 아, 그가 평생 버스 안내양 따위라고 멸시했던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죽음의 문턱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 장면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조건이랑 배경으로 판단했지만 이제야 한 인간의 진심, 사랑이라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치를 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잔인하고도 핵심적인 유언이 나옵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들에게 남긴 말. 미숙 씨한테 아버지가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다오. 저는 이 대사가 이 대본 전체를 그냥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후회라는 게 얼마나 무력하고 잔인한 것인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어요. 용서를 구할 대상이 없다는 것. 네,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사과를 하고 싶어도 그 대상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돌이킬 수 없음 자체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마지막 말은 사과가 아니라 그냥 영원히 전달될 수 없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결국 강 회장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용서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대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행복이나 사랑 같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사회적 성공이나 돈, 남의 시선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 강 회장의 후회는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언젠가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게 될 선택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